손민항. 비행기 한 대가 시뻘겋게 서 있는 거예요. 선글라스를 쓴 동양 여자가 곁눈질로 본인들을 자꾸 쳐다보는 것 같은 시선을 느낀 거예요. 문을 열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문 밖에 지금 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 연고도 없는데 누구를 믿고 갔겠어요? 그 부부가. 백건우 윤정희 부부에게 건네준 사람 또한 이 박인경이라는 분이셨어요. 네. 대한민국에서 예전에 상상도 못하던 그래서 피겨스케이트의 김연아가 나왔어요. 그렇지. 1등을 하고 수영에서 나오고요. 지금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그리고요 손흥민 선수 말고 요즘 김민재 선수 역시 월드 클래스로 올라가는 축구예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런 스타들 피아노 연주에선 이분을 아마 제일 먼저 손꼽아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 세계 무대에 우뚝 섰던 정말 그야말로 월드 클래스 바로 피아니스트 백건우입니다. 건반 위의 구도자 피아니스트 백건우. 우리 또 이렇게 수준 있게 시작하는 거구나. 거장이죠, 거장. 아, 제가 정말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제가 제대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프로필 화면부터 한번 보시죠. 자, 이름 백건우, 피아니스트. 정말 이 연주 실력이 전 세계 1등. 이렇게 좀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저 뭐야? 저게 뭐야? 저 뭐야? 우리한테 소개를 해주는 거야? 아니면 스스로 지금 자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율학습이라고 봐야죠. 같이 알아보자는 아니 안경에 알이 없어요. 야, 이거 진짜 알이 없네? 이게 지금 궁금해서 이해했어요. 피아노 실력은 완전 진짜 전 세계 1등이시고요. 5대 콩쿠르 네. 한국인 최초 입상하셨습니다. 그래요. 정말 대단한 분이시고요. 그야말로 월드 클래스라는 수식어가 정말 아깝지 않는. 아니 그러면 백건우 선생의 연주 중에 네. 추천할 만한 곡 어떤 게 있어요? 정말 좋은 거 맞습니다. 정말 좋은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우리 가장 최근에 임윤찬 군 이야기 많이 나오고 아 정말 라흐마니노프 막 이번 연주하는 거 영상 많이 보셨을 거예요. 상가에서 상가 피아노 학원에서 근데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럼 예, 근데 그런 지금 이렇게 세계적인 콩쿠르에서 이렇게 선전하고 있는 사람들의 훨씬 앞선 선배격으로서 정말 전혀 꿀리지 않는 그야말로 거장 중에 거장 백건우 씨가 있었다. 백건우가 국제 무대에 등장했던 60년대라고 하면은 대한민국으로 나가 세계에 그냥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렇지. 대한민국 하면 딱 떠오르는 게 한국 전쟁 이것만 딱 떠오르고 그밖에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니 뭐 우리나라 예술인들의 인지도 뭐 이런 것들은 상상할 수가 없었던 시대죠. 그렇죠. 또 어느 정도였냐면 1970년대 초에 아직도 기억나요. 그 정명훈 선생이 그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 1등도 아닌 2등했거든. 라고 했을 때 이 김포공항에서부터 카퍼레이드. 저기까지 시청 앞까지 카퍼레이드를 아 그래요? 7월 초순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5회 차이콥스키 음악제 피아노 부문 2위로 입상해 세계 정상을 확인하고 돌아온 이 젊은 음악가를 시민들은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네, 그 정도였거든요. 바로 그 시기에 백건우 선생 같은 경우 부조리 콩쿠르에 이제 입상을 하고 이래서 일종의 한류의 최초라고 할까요? 한류 최초. 클래식 쪽에서 저 세계적으로 이름을 남긴 최초의 한국인 중에 한 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세대 월드 클래스. 그러네. 정명훈 선생님이 차이콥스키 콩쿠르 대회에서 2등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백건우 선생님은 차이콥스키 콩쿨 대회 심사위원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심사위원. 1970년도에 저희 엄마가 음악대학을 다니는 대학생이었거든요. 어머니가. 네, 엄마의 표현으로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백건우밖에 없었다. 대한민국의 백건우가 아니라 백건우의 대한민국인데 뒤에 대한민국은 궁금해하지도 않고 그냥 전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그러니까 앞서 뭐 임윤찬, 조성진 그 위에 거슬러 올라가면 한국 피아니스트의 역사를 개척한 분이 백건우 선생님이에요. 그렇죠. 10살 때 우리는 학급 학예회 때 나가서 노래 한 곡 잘 못하잖아요. 근데 선생님은 경남 콩쿨 대회에서 1등을 10살. 10살 때. 근데 그때 가장 유력했던 선수가 누구냐면 당시 부산에서 가장 부잣집 치과의사 딸이 콩쿨 대회에서 1등 할 줄 알았는데 그걸 제치고 누구지? 어떤 곰 같은 남자애가 나와서 1등을 한 거예요. 상을 받은 거예요. 엄청난 거다. 그래서 그 이후로 승승장구해서 15살에는 우리나라 대표로 미국에 있는 국제 또 콩쿨 대회에 나가게 됩니다. 그때 특별상을 탔는데 1등도 아니고 이때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지휘자의 눈에 들어서 전액 장학금을 받고 줄리어드 음대에 들어갔는데 진짜? 그 지휘자가 누구냐면 레너드 번스타인. 진짜? 이름은 다 알잖아요. 레너드 번스타인이 픽업을 한 거야? 레너드 번스타인이 책임지고 키워라라고 해서 전액 장학금을 받고 줄리어드. 그게 백건우가 생긴 이제 시초라고 할 수 있죠. 너무 소름 끼치지 않아요? 천재네, 천재. 네. 웬일이야? 소름 끼치지 않나요? 그런 역사를 가지고 그게 시작이구나. 분입니다. 자, 근데요, 이 백건우 선생이 참 대한민국을 넘어서 이제 미국까지 진출을 했고 어쨌든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됐어요. 하지만 이분을 더 화제의 인물로 만들어준 게 바로 당대 최고의 여배우 윤정희 선생님과의 결혼이었죠. 이 당대의 인기는 더 어마어마했습니다. 지금으로 비유하자면 김태희 비 커플 정도. 사실 그보다 더 능가한다라고 봐요. 어마어마한 인기였죠. 왜냐하면 이 윤정희라는 배우가 대단했거든요. 어떻게 데뷔했냐? 합동영화 주식회사의 신인 배우 오디션에 합격했는데 1966년 당시 경쟁률이 1200대 1. 예. 대단한 경쟁률이죠. 예. 그리고 한국 영화의 황금기로 불리는 허중 작가님 잘 아시겠지만 60년대의 여배우 트로이카 남정임 선생님, 문희 선생님 그리고 윤정희 선생님 이 세 명의 여배우가 60년대, 70년대 한국 영화사를 이끌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온 국민이 사랑하는 여배우였어요. 내가 정의를 사랑하는 것은 아버지의 사업이나 재산을 넘본 게 아니야. 알고 있어요. 알겠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괴로움을 이겨나가겠어요. 그렇게 마음을 털어놓고 얘기해본 사람 말이에요. 금년도 신인상에 윤정이라는 이름이 들려왔습니다. 이날 수상자는 영화 부문의 윤정희 양 등의 한 명. 영화 연기상은 윤정희 양에게 돌아갔습니다. 여우 주연상은 윤정희, 효녀 심청에 출연한 윤정희 양이 받았습니다. 아니 옛날인데 지금 너무 멋있다. 정말 서구적인 마스크죠. 근데 지금 이 윤정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 이야기도 많지만 정말 공부를 좋아했던 학구파 여배우 있었어요. 그래서 영화 배우로 데뷔했을 때 선언을 해요. 나는 5년 후에 난 미국 유학 가겠다. 다 그만두고 미국 유학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정말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었어요. 영어를 또 잘했어. 그 소문이 어디까지 들어갔냐면 청와대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해외에서 이제 VIP가 오면은 윤정희 잠깐 부르라고 통역시켜라. 그러면 약간 아름다운 여배우가 통역까지 하면은 있어 보이잖아요. 여기에 또 윤정희 여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딱 단호하게 선을 그은 거야. 나는 여배우지, 나는 통역사가 아니다. 윤정희 여사의 어머니가 그 소리를 듣고 멘붕이 한 거예요. 중간에 이제 연락을 중정에서 했거든요, 중앙정보부가. 중정의 말을 거부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었던 박정희 대통령이 오히려
괜찮은데 그 사람이 그래서 그 이후로 마음에 들어가서 매년 명절에 이제 굴비 세트 보내주셨다고. 그런데 원래 목표가 이제 미국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프랑스 파리에 이제 갔던 이유가 제가 한때 모셨던 신상욱 감독이랑 그 효녀 심청이라는 영화의 여주인공이 있었어요. 이제 신성일 씨가 남자 주인공이고. 그래서 이 효녀 심청의 이제 파리 개봉을 맞춰가지고 이제 파리로 간 건데 신상욱 감독이랑 파리가 너무 아름다운 거 이게 여기로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제 파리행을 결심을 했다고 하죠. 너무 예뻐. 너무 예쁘다. 어떻게 저렇게 서구적으로 생기셨지? 난리가 났습니다. 이 둘의 만남. 어떻게 만나셨지, 둘이? 너무 멋져서 저희가 이상하다. 무슨 얘기가 진행이 되는데 이 사진만 보면 다들 넋을 읽어, 넋을. 너무 아름다우니까 두 분의 모습이. 이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것은 독일이었습니다. 독일? 네, 파리가 아니라? 1972년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뮌헨 올림픽. 올림픽. 보통 이제 올림픽이 열리게 되면 부대 행사로 여러 가지 이제 문화 행사들도 같이 열리거든요. 그때 독일에서 활동하던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작곡가가 있었죠. 윤희상 선생. 윤희상 선생의 심청이라는 오페라가 거기다 연주가 됩니다. 그런데 연주가 되니까 사람들을 초청할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초청한 사람이 누구냐? 영화계를 대표해서 신상옥 감독하고 윤정희, 배우 윤정희 씨를 초청한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분이 이제 음악가지 않습니까? 외국에서 활동한 음악가고 당연히 서로 알고 지냈죠. 백건우 씨를 윤희상 선생이 또 초대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윤희상 선생의 오페라를 보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 중에 이제 윤정희, 그다음에 윤정희 씨 백건우, 어머니는 또 백건우. 음악인이었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제 알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 다음 얘기는 뻔하지 않습니까? 딱 보니까 이제 끝난 거지. 안 받는 사람이 누가 있어. 파티들을 이렇게 가는구나. 파티를 가야지. 아니 아까 지웅이 형 멘트에서 파티를 가야겠다. 근데 진심이 느껴졌어. 근데 그거 진심이었다? 그 진심. 파티가 좀 상상하셨어. 파티를 가야겠다. 낯선 공연장에서 헤매고 있던 윤정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던 다정한 청년, 그게 바로 백건우였습니다. 두 사람의 드라마틱한 만남의 순간을 우리의 이만갑 공식 커플. 혹시 커플이었어요? 이게 언제 이렇게 된지 모르겠지만 원래 남녀 사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남녀 사이라는 건 원래 이렇게 확 되는 거야. 성민 씨와 세암 씨가 성민 씨와 세암 씨가 바로 재연을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끼워주시. 네, 독일 오페라 공연장 첫 씬 하나, 둘. 여기가 맞나? 저긴가? 왠지. 저긴가? 왠지. 왠지. 윤정희님은 이렇게 인사를 쓴 적이 없어요. 정신 차려. 왜 독일 이렇게 오페라 각질이야? 공연장 씬 투 하나, 둘. 여기가 맞나? 아니면 저긴가? 내 자리가 어디지? 내 자리 어딨지? 아우 눈부셔. 아우 눈부셔. 대체 저기 이쁜 미모를 가진 뭘 불편한 게 있는 건가? 뭘 찾고 있는 건가? 제가 지금 자리를 못 찾겠어가지고요. 자리요? 네, 혹시 자리 좀 안내. 이게 몇 번인지 혹시 이게 가까이 닿았어. 자리 별로 저한테 안 반한 거 같아요. 잘했어. 마침 여기가 이 자리가 그대 자리인 것 같은데요? 그대 자리? 와. 이 자리인 것 같아요. 여기요? 네. 여기 혹시 자리 어디세요? 저는 옆자리입니다. 근데 우연히
제 옆자리시라고요? 네네. 원래 이 자리에서 그래가지고 가르쳐 준 거예요. 어머. 일부러 여기 갑자기 앉으시는 건 아니죠? 너가 더 싫겠다. 난 누구한테나 관심 주지 않아요. 여기는 이 자리에 어떻게 오셨어요? 혹시 성함이? 내가 먼저 물어보려고 했는데 저는 피아니스트 백건우로 갑니다. 아, 네. 예, 성함이 그러면 대근. 저는 윤정이라고 해요. 이렇게 만난 두 사람. 이렇게 만난 두 사람. 그 다음 날 공연에 대한 회식이 펼쳐지는데 두 사람은 회식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만 모여서 가는 맥주 파티에 두 사람은 참석하게 되는데 이렇게. 윤정이는 적극적이고 잘 놀던 다른 유학생들과 달리 백건우에게 유독 눈길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줍음 많은 성격의 백건우가 그날 맥주 파티가 열리던 가게 안에서 윤정이에게 말없이 건넨 선물이 있었다. 준비가 돼 있네. 정희 씨 풀이야. 샀어요. 월계가는 아니야. 나 코코스. 이파리가 너무 많다. 이 빨간 장미꽃이 그날 백건우 씨의 마음을 대변했던 꽃이었습니다. 장미를. 자, 정말 최고의 예술가, 배우와 피아니스트가 만났습니다. 좀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면은 그 약간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들어준 사람이 이제 제가 모시던 신상욱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윤희상 선생님이랑 신상욱 감독님이랑 둘이 베프예요. 네. 베프예요. 그러니까 이제 윤희상 선생님은 그 효녀심청이라는 오페라를 뮌헨에서 공연을 했고, 네. 당시 이제 그 신상욱 감독님은 효녀심청이라는 영화를 뮌헨에서 개봉을 했어요. 네. 각자 데려온 사람이 윤희상 선생은 백건우 씨를 데려오고, 신상욱 감독은 윤정 선생님을 데려온 거야. 너무 큰 인물들, 젊은 처녀 총각을 딱 거기서 만나게 한 거네. 그래서 윤희상 선생님과 신상욱 감독님이 자주 만났어요. 뮌헨에서 술도 마시고. 그럼 당연히 그 자리에는 젊은 백건우와 젊은 윤정희 선생님이 왔겠죠. 이러다가 이제 약간 정분이 났는데 신 감독이 이제 이런 말을 주로 하셨어요. 쟤들 결혼한 건 내가 중매섰어. 이런 식으로. 이거는 왜냐면 특히 이런 인물은 우리나라 충무로에서 어디에서 데이트를 못 하는 분이에요. 못해. 독일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아무도 관심 안 가진. 알아보니까 이 두 청년이, 이 두 젊은 이 하트들이 서로 이제 약간 그 스파크가 튀기는 걸 알고 신 감독이 약간 살아생전에 그거 좋아하셨거든요. 자기가 약간 중매해가지고 이렇게 약간 젊은 남녀 커플 되게 만들어서 흐뭇하게 생각하셨어. 그래가지고 우리 파리로 가자 같이. 그래서 자기랑 이제 젊은 윤정희 선생님이랑 백건우 선생님이랑 같이 파리를 건너갔어요. 데이트하라고. 또 백건우 선생님이 약간 너무 수줍으니까 데이트 잘 못하잖아. 자기가 이제 처음엔 끼었어. 여기서 이렇게 또 먹고 하라고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에펠탑에 너희 둘이 가라고. 난 빠져줬네. 이게 사실은 독일에서 이렇게 만났을 때는 두 분이 본격적으로 교제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파리에서 만나게 되면서 두 사람이 조금 묘한 눈빛 교환을 했는데 그때도 두 분이 본격적으로 교제를 한 거 아닙니다. 각자 돌아가야만 했어요. 윤정희 선생님 한국으로, 백건우 선생님 미국으로 돌아가면 했죠. 프랑스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정치는 독일어로 하고 사랑은 불어로 하라. 사랑 고백은 불어로 하라. 자, 2년이 지난 뒤에요. 그렇게 파리에서 이렇게 짧지만 강렬한 시간을 보내고 미국과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죠. 언제 다시 만날지 기약할 수 없었던 때였어요. 더군다나 백건우 선생님은 미국에서 활동을 했으니까. 그렇지. 윤정희 백건우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아마 당사자들도 갸웃갸웃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만날 사람은 결국 만나게 된다. 그게 운명이라는 수레바퀴가 돌리는 힘이다. 오늘 멘트 되게 로맨틱해요. 로맨틱 가이였어 알고 봤더니. 그렇습니다. 2년 뒤에 Something Happened in Paris. 2년 뒤에? 어떻게 2년 뒤에 정말로 우연의 일치인데 들어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1974년에 윤정희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프랑스 파리로 영화 유학을 떠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우연히 그 시기에 미국에서 활동하던 백건우가 프랑스 파리로 거처를 옮긴 거예요. 프랑스 파리로 이사 온 거예요.
근데 그때 연락이 됐느냐? No. 천만의 말씀. 우연이네. 이 두 사람이 정말로 영화처럼 소설처럼 우연하게 파리의 그 아름다운 길거리에 특정한 장소에서 우연히 재회하게 됩니다. 아, 말도 안 돼. 아니 그게 말도 안 돼. 약속 안 하고? C'est drôle, je ne sais pourquoi. Ça me fait toujours penser à toi. Pour plein d'autres gens, c'est la magie, l'amour, les baguettes, Paris. Toujours au même endroit, comme si c'était hier, je te vois. Pour plein d'autres gens, c'est la magie, l'amour, les baguettes, Paris. L'amour, les baguettes, Paris. 이 아시아 음식점이 어떤 장소였냐? 2년 전 프랑스 파리를 놀러 온 적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 둘이 같이 식사를 했던 그 레스토랑이 바로 이 레스토랑이에요. 이런 데도 안 사귀면 벌금 내야 돼요. 맞아요. 이런 데도 안 사귀잖아? 사랑이 안 빠지잖아? 이거 세금 내야 돼요. 이 두 사람은요 이렇게 인연이 되고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이 결혼식마저도 대한민국이 펄칵 뒤집힐 정도의 큰 뉴스였죠. 맞습니다. 이 두 분이 결혼식을 올린 장소 사실은 굉장히 의아했는데요. 그 시절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최고의 커플이었는데 저라면 어떻게 보면 5성급이나 굉장히 좋은 호텔에서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스몰 웨딩을 하셨다. 이게 원조인 거예요? 그 당시에 스몰 웨딩. 스몰 웨딩. 원조격. 요즘의 유행이지 그 당시엔 상상을 못했어. 그렇죠. 근데 이 스몰 웨딩을 한 이유가 약간 뭐라고 할까 안타까운 이유예요. 그러니까 백건호 선생님이 당시에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셨어요. 진짜요? 네. 유명한데? 아니 그렇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유명하지 않았었죠. 아 그래요? 공부를 하는 학생이고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 막 콩쿨 다니는 그런 상황.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이제 미국 맨하탄에서 이제 줄리어드 음대를 다닐 때 일주일 동안 굶은 적이 있대요. 돈이 없어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자기 콩쿠르에 왔던 한 부자죠. 이제 맨하탄 집에 찾아가가지고 밥 좀 사 먹게 25달러만 빌려달라고 이럴 정도로 찢어지게 가난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 거대한 5성급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릴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요. 그러면 결혼식은 한국에서 합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아니지. 당시 이제 프랑스 주불 이제 화가였던 이응로 화백이라고 계시는데 이응로 화백의 집에서 거기서 결혼식도 올리고 이응로 화백도 주례까지 봐드려요. 조촐하게 한복을 입고 시식을 올립니다. 그 자리에는 지금 이응로 화백과 계시네요, 이응로 옆에 있는 이응로 화백의 그 부인 박인경 여사도 옆에 서 계시는데 지금 이때가 76년 맞죠? 결혼하셨을 때가. 그러면은 이응로 화백이 동백리 사건 이후에 고초를 겪고 풀려나서 솔직히 야 여기서 못 살겠다 해서 파리로 간 그때쯤이죠 지금. 그 맞아요. 시점인 거죠? 맞아요. 맞죠? 네,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힌트네요. 예. 자 이렇게 뜨거운 연애 끝에 결혼한 백건우와 윤정이 이들 어느 날 전에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생소한 이름의 낯선 부호로부터 초대장을 받게 됩니다. 모든 건 그 초대장으로부터 비롯됐습니다. 저희가 결혼한 지 1년이 조금 넘었을 때니까 77년 7월 초였습니다. 미하엘 파블로비크, 저와 제 가족을 초대한 사람 이름입니다. 스위스 최대 부호라고 하더라고요. 연락하신 부모님들을 위해 자기 집에서 연주를 열고 싶다고 했어요. 제 연주를 듣고 싶다고 했고요. 진짜 미스테리한데? 미스테리하죠. 이 초대장이 백건우 윤정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그 초대장입니다. 뭔데 그래? 누구한테부터 왔던 초대장일지가 중요하잖아요. 결혼한 지 1년은 넘어선 신혼이에요. 77년 7월 초. 나는 스위스의 최고 부부입니다. 라고 초대장은 자기소개로 시작합니다. 자기소개인데 예. 나는 스위스 최고의 제일 부자예요. 예. 신혼 77년 7월 초에 스위스 최고 부호라는 사람에게 초대장이 날라옵니다. 이름은 미하일 파블로리크.
피아니스트 백건우와 그의 가족을 집으로 초대하고 싶다. 피아니스트 백건우 당신의 열렬한 팬이다. 그리고 본인의 집 살롱에서 고령의 부모를 위한 음악회를 열고 백건우의 연주를 듣고 싶다. 옛날에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그때 있을 수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백건우 씨 입장에서는 기회일 수 있죠. 그렇죠. 스위스 취리에 살고 있는 그가 며칠 후 실제 초대장까지 보내왔습니다. 초대장의 내용은 백건우의 음악을 듣게 되어 기쁘다는 것과 슈베르트, 차이코프스키, 쇼팽 등을 연주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리스트까지. 구체적인 지정곡 리스트까지 첨부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제안이었어요. 또한 그의 가족과 그가 취리까지 오는데 필요한 모든 일체의 경비를 전액 부담하겠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아티스트뿐 아니라 가족까지 와라. 가족까지. 가져와라. 와. 이런 초대장이 지금 우리 입장에서 좀 미스터리하게 보일 수 있지만 본인한테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거 원래 문화거든요. 그렇죠. 있는 맞아요. 문화예요. 이런 네. 식으로 대부가 초청을 해서 경비 다 제공하고 맞습니다. 피도 제공을 하고 그러면서 뭐를 연주를 해달라 리스트 제공하고 이건 원래 있는 문화입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두 부부만 초대하는 게 아니라 한 명 더 초대를 합니다. 이 모임을 주선한 박인경. 누구냐면 이육로 화백의 부인입니다. 왜 박인경을 초대했느냐? 이육로 선생님과 박인경은 프랑스 파리에서 고려 화랑이라는 화랑을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화랑의 고객이었던 한 여인이 와서 박인경 씨에게 평소에 백건우 씨와 친하다고 했지 내가 알고 있는 스위스의 어마어마한 자산가가 팬이라서 집으로 모시고 연주를 직접 듣고 싶대. 초대하는 걸 주선할 수 있을까? 라는 제안을 해요. 이걸 들은 박인경은 백건우 부부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당시만 해도 백건우 선생님은 세계적인 거장이었잖아요. 몇 달 뒤면 LA와 서울에서 연주회가 있어요. 너무나 바빴어요. 처음에 듣고서는 지금 너무 바빠서 안 될 것 같다.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이육로, 박인경 부부가 이 백건우 선생님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부모와 같은 사람들이 그렇죠. 결혼식까지 같이 하고 이랬으니까. 이 제안을 쉽게 거절할 수 없었던 그렇죠. 거예요. 박인경 선생님도 계속 강력하게 권유를 했고요. 그래서 이것을 결국 수락을 하게 됩니다. 미하일 파블로비크가 보냈다는 초대장을 백건우, 윤종이 부부에게 건네준 사람 또한 이 박인경이라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초대장의 내용은 백건우 씨에게 보내는 내용이었지만 그 수치인은 바로 이 박인경 씨였던 거죠. 미하일 파블로비크가 보낸 초대장입니다. 1977년 7월 29일 이 백건우 부부는 생후 5개월 된 딸을 품에 안고 여행하듯 가벼운 마음으로 집을 나섭니다. 오늘 이 공연에서 돈도 벌고 또 인맥도 쌓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던 거죠. 자, 스위스로 향하는 항공편에 몸을 싣게 됩니다. 이상하게도 스위스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모두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굉장히 수상한 일들이 연이어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날은 뭔가 좀 달랐습니다. 좀 이상했어요. 취리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파블로비크 여기서라는 사람이 나와 있더라고요. 저희는 불어로 인사를 나누자마자 갑자기 유고슬라비아 자그레브로 가야 된다고 말하더라고요. 거기에 그 부호의 양친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지금 생각해도 이상했어요. 그 얘기를 들은 백건우 선생님은 놀랄 수밖에 없죠. 자그레브가 어디냐면 지금은 크로아티아의 수도인데 그때 당시에는 유고슬라비아에 소속돼 있었어요. 근데 유고슬라비아가 어떤 국가입니까?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그렇죠. 백건우 씨가 깜짝 놀라요. 그 여비서에게 이렇게 물어요. 아니 유고슬라비아 비자도 없는데 어떻게 갈 수 있냐? 그러니까 그 여비서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라. 비자 문제, 출입국 문제 다 우리 쪽에서 해결을 했다라고 백건우 가족의 짐을 유고슬라비아로 향하는 비행기에 옮겨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곧바로 가라. 곧바로. 그때부터 백건우 선생님이 뭔가 좀 당황스러워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저쪽에서 뭐 다 알아서 조치를 했다니까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이 참 어떤 상황이냐면은
맞아. 하면서 쓱쓱쓱 밀려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왜냐면 매니저도 제대로 없던 시절이고 예. 근데 박인경이라는 사람은 같이 갔는데 그분도 사실은 그냥 뭐 그분도 당황했을 거 아닙니까? 뭐 그랬겠죠. 아니 비자도 없고 사회주의 나라고 그러니까 약간 경각성이 없다 그럴까 아니면 뭔가 순진했다 그럴까? 순진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나라고 북한하고 친한데 그냥 암만 오 했다 그래도 언젠가 한번 스톱을 해야죠. 그렇죠. 그냥 오 하면서 가다 나니까 사회주의 나라로 간 거예요. 얼떨결에. 얼떨결에. 이 항공이 트랜스퍼잖아요, 일종의. 근데 이게 한 10분에서 20분 사이에 벌어진 하다가 취리에서 정신 차려보니까 자그레브로 가는 항공으로 바로 환승을 한 거예요. 그 부자는 못 만난 거예요? 못 만났어요. 여비서만 나온 거예요. 여비서가 짐도 옮겨주고 자그레브행 티켓까지 다 준비를 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그레브 공항에 도착한 뒤 아내가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하더라고요. 갑자기 아내가 북한 비행기를 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조선 민항이라는 비행기였습니다. 그런 지방 도시에도 북한 민항기가 다니나? 조금 의심스러웠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이상한 건 저희를 주시하고 있던 한 여자였어요. 차림새가 좀 이상했어요. 흰 저고리에 검은색 치마 그리고 선글라스를 쓰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자그레브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백건우, 윤정희, 딸, 그리고 박인경 씨. 그런데 자그레브 공항에 내려서 주변을 윤정희 선생님이 돌려봤는데 수상한 항공기 한 대가 공항에 서 있는 거예요. 유리창 너머로. 우리말로 써 있대요. 읽어보니까 조선민항. 어머! 조선민항이라는 글씨가 쓰여진 비행기 한 대가 시뻘겋게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상하잖아요. 자그레브라는 어떤 변방의 도시, 그것도 유고슬라비아 안에 있는 사회주의 국가 안에 웬 우리말? 그렇지. 우리말로 써 있었어. 그렇죠. 자, 더 이상한 일은 공항에 이렇게 백건우 윤정희 선생님이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근데 저 끝에서 딱 희진 씨 있는 저쪽 중에서 선글라스를 쓴 동양 여자가 곁눈질로 본인들을 자꾸 쳐다보는 것 같은 시선을 느낀 거예요. 시선은 느껴지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그 사회주의 국가의 동양인 대낮에 웬 선글라스를 쓰고 보고 있다? 그것도 그 옷차림이 어땠냐면 아주 자세히 묘사가 돼 있는데 선글라스를 쓰고 흰 저고리에 검정색 동강 치마를 입고 있던 동양인 여인. 이 여자의 차림새. 테러리스트야. 그렇죠. 안 어울린다 진짜. 이거 불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오사카 같은 데 가면 조청년 학교 맞아요. 예. 물론 패션을 테러한 건 맞아요. 하지만 전형적인 북한 여성의 옷차림이었다는 거예요. 와 진짜 안 어울린다. 조선민항 항공기와 북한 여성이 본인들을 바라보는 시선 뭔가 이상하죠. 윤정희 선생님이 그때부터 북한과 수교한 유고슬라비아 동유럽 국가에 온 사실이 내심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치마 저고리를 입은 사람이 그렇지. 유고슬라비아 공항에 있고 그것 자체도 신기하죠. 조선 비행기가 처음 있고 아니 고 박사님 이거 흔한 일 아니잖아요. 당시에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북한 항공 노선, 전기 노선 4개밖에 없습니다. 딱. 중국 베이징, 셴양, 모스크바, 하바롭스크. 근데 왜 자그레브라고 하는 그 지방 도시에 조선 민항기가 서 있다? 이게 뭔가 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은 틀림없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그레브 가는 게 큰 수도도 아니고 북한 비행기가 정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나라도 아니에요. 뭐 그쯤은 알고 있었을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저걸 있는 사람이 보고 민항기가 서 있고 이게 뭔가 일이 잘못되는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은 틀림없이 받았을 것 같아요. 이거 누가 봐도 이상하지? 조선 민항에는 심지어 인공기가 이렇게 새겨져 있는 깃발이 새겨져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더 그랬을 거고 이게 고려항공의 전신이에요. 조선민항이. 그래서 90년대 초에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명칭이 개명이 됐는데 제가 90년대 초에 이민학교에 입학했을 때만 해도 외국에서 뭐 기빈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뭐 고려항공으로 입국했습니다가 아니라 조선민항으로 들어왔습니다라는 보도를 되게 많이 봤었어요. 이게 지금 분위기를 보세요. 어린아이 안고 취리의 부자를 만나러 갔더니 갑자기 자그레브로 가라 해서 얼떨결에 이 두 사람도 어렸던 거예요. 어릴 때 그냥 이렇게 따라간 거예요. 갔더니 조선민항 비행기가 있고
치마저고리 입은 여자가 저쪽에서 우리를 보고 있다. 이건 뭔가 냄새가 납니다. 그렇지. 너무 이상하죠. 일단 도착을 했어. 뭔가 하다가 도착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공항에 통과해서 지금 그 입국을 하기 위해서는 비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 비자 있어요, 이제 보니까. 비자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 떠는 거예요? 비자 없이 그냥 들어가라고 했대. 그 부호의 관련자의 말에 따르면은 그 초청한 부호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일단 비자 없이 그냥 들어와라. 그게 가능해? 그러니까 자기도 긴가민가해서 간 거야. 그래서 들어갔어요. 입국 심사대에 통과를 해. 그랬더니 심사대에서 여권을 달라. 그럼 비자가 없으면은 입국 스탬프라도 찍어야 되잖아요. 찍어야 되잖아요. 나와가지고 여권을 받았는데 비자는커녕 입국 스탬프도 안 찍혀 있어요. 유령 입국. 이거는 나중에 출국할 때 큰 문제가 되거든요. 이거는 이미그레이션도 실패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하죠. 이건 뭔가 이상하게 돌아간다라고 지금 백건우 부부가 느꼈을 때 같이 갔던 박인경 씨 있지 않습니까? 이은호 화백의 그 부인이 갑자기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더니 자기 시야에서 벗어난 코너로 돌아갔다가 돌아오더래요. 돌아오더니 자기에게 백건우 씨에게 원가 흰색 봉투를 하나 딱 줬다고 해요. 맞습니다. 이 박인경이 이 내민 봉투는 그 취리에서 그 만난 여비서가 이렇게 좀 맡기고 간 것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봉투를 제가 한번 가져봤습니다. 그대로 재현을 해서 준비를 해봤어요. 자, 이게 이제 제 손에 있는 게 이제 이 그때 받은 봉투인데요. 자,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돈이지. 여기에는 보시면 약도. 약도가 있고요. 당시에 이제 어디로 와라라는 약도. 그리고 주소입니다. 주소가 있고요. 또 이거는 돈이 있었고요. 무슨 돈? 그러니까 여비, 차비. 그러니까 왜냐면 이 당시에 환전이라는 것도 제대로 안 될 테고 또 그리고 이 안에 보면 열쇠입니다. 열쇠? 너무 이상하다. 이상하죠. 이상한 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일단 스위스 쭈리히 가서 연주하는 줄 알았는데 나라를 한번 바꿨죠. 그러니까. 한번 바꿨는데 비자도 없이 현장에- 입국이 돼. 네, 비자도 없이 입국이 됐죠. 자, 나라 바꿨어요. 비자 없이 입국이 됐어요. 현장에 갔는데 관계자가 아무도 없어요. 관계자 나와야지. 그리고 박인경 씨가 돈을 받아와. 그리고 우리랑 똑같은 처지인 줄 알았던 박인경 씨가 어디론가 가서 뭔가를 가다 오더니 현지 화폐, 약도, 주소,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열쇠. 근데 너무 이상한데? 그러니까 돈이 많은 그렇게 사람이- 부자인데 이 부자가 차를 안 보냈어. 그쵸. 예술가가 아기까지 같이 오는데 맞습니다. 리무진이 와야 그리고 하는데. 박인경 씨도 진짜 이상해. 왜 갑자기 이 봉투를 어디서 놨어? 이게 호텔 로비입니까? 공항이? 그러니까. 이상해. 아니 박인경 씨가 본인이 더 공포에 겁에 질리고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막 두리번거려야 되는 게 맞는 상황인데 그렇지. 어디 가서 오히려 이 봉투를 받아오신 거예요 지금? 희한한데?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힌트가 이 출입국 심사대에서 여권에 출입국 도장을 안 찍어줬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고영한 선생님이 아프리카에서 자주 써먹던 수법이에요. 아니 무슨 말을 잘 알죠. 좀 눈빛이 약간 회상해. 아니 그게 뭐냐면 도장을 찍지 않으면 네. 솔직히 말씀하셨잖아요. 나오지도 못해요. 다시. 그리고 그 유고 관리가 비자 없는 사람이 들어갔는데 딴 사람하고 저 사람 체포해. 사회주의 나라권 왜 자본주의 나라가 들어오는가? 비자도 없이. 근데 그냥 통과했다는 거는 뭔가 무르르듯이 어떤 작전이 작동을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 어디에 한번 된통 작전 세력에 당해보신 분들은 늘 공통적인 진술을 하잖아요. 그렇지. 하다 보니 내가 속아있더라. 그리고 주변 사람들 다 왔다 들어가 있고. 이런 생각까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호가 굉장히 이상한 이례적인 괴짜가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그런 생각이었을까요? 결국 백건우 부부는 봉투 안에 들어있던 약도를 따라서 가게 됩니다. 택시를 타고 봉투 속의 주소로 찾아간 백건우 가족과 박인경. 그러나 이들이 도착한 곳의 풍경은 그들이 예상했던 일반적인 연주회를 준비하고 있는 공간의 풍경과는 매우 달랐다고 합니다. 택시가 이들을 내려준 곳은 자그레브의 그것도 외곽. 자그레브도 외곽인데 거기서 또 외곽에 한적하고 고요한
적막한 주택가 한가운데 딱 내려주더래요. 집 앞에 3층짜리 주택 앞에서 내려줬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통상 연주회가 열리는 곳이다. 그렇게 해서 백건우 씨 정도의 네임드가 초청된 곳이다 라고 하면 어떤 장소여야 함이 맞을까요? 아니 뭐딱 성 같은 거나 유럽 많이 되지. 버틀러나 이런 분들이 어서 오셨습니다. 신선하고 드레스를 차려입은 사람들이 막 잔디밭에서 막 하고 음악도 어디선가 들려오고 그리고 화려하게 입은 이 부호가 고생했습니다. 웰컴 웰컴. 이런 모습이 통상적인 장면인데 쥐지근도 조용한 거예요. 이상하지. 이상한 거예요. 연주의 장소라기엔 지나치게 보였어요. 저희가 도착한 곳은 자그레브 외곽에 있는 주택가였는데 거긴 조용하다 못해 음산한 지경이었습니다. 연주에는 사람도 많고 그 사람들이 타고 온 차도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음악 소리도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쥐죽은 듯이 조용하더라고요.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백건우 선생님이 당시에 받았대요. 그래서 택시가 도착했잖아요. 백건우 선생님 내려서 보니까 건물이 이상해. 택시 기사에게 잠깐만 출발하지 말고 기다려달라 라고 하고 아내인 윤정이에게 정이야 넌 내리지 마. 애기 데리고 내리지 말고 차에 타 있어. 다행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박인경 씨와 함께 일단은 차에서 먼저 내립니다. 집 앞으로 걸어가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1층에 창문에 통상 창문을 통해서 집 안의 분위기나 어떤 느낌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밖에서 안을 쳐다볼 수 없도록 마치 누군가 쳐놓은 듯한 커튼이 꽁꽁꽁꽁 1층 창문을 가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깜짝 생일 파티 할 일도 아니고요. 무서운 또 하나 상황. 공연 많이 다니는 사람들은요. 딱 들어가면 아무리 외곽이건 뭐건 분위기를 느껴요. 자동차 뭐 그렇죠. 몇대가 와 있나. 그리고 차들 보면 어느 정도 뭐가 있구나 뭐 이렇게 간을 보잖아요. 이거 공연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부모의 부모가 살고 있는 곳이라고는 생각할 수도 없는 곳이었던 거죠. 무서운 분위기입니다. 약간 공포 영화나 약간 스릴러. 그렇죠. 스릴러 같은 거 보면 그래서 막 튀어나와가지고. 이런 데서 납치당하지 보통. 그렇지. 무서워지는데 냄새가 자꾸 난다. 이상한데 안 좋은데. 네. 이 상황에서 뭔가 이상한 게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걸 백건우 씨가 느꼈겠죠. 상황이 이상하게 상황이 돌아가니까.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 분위기가. 그래서 일단 그 윤정이 여사와 딸 택시 기사는 그 스탠바이 하고 있으라고 하고 일단 박인경 씨랑 자기 둘이 건물에 접근을 해요. 문을 딱 손을 잡아. 차박차박차박 안 열려. 어머. 잠겨 있어. 아까 열쇠. 아까 그 열쇠 한번 꺼내봐봐. 안 되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뭔가 이상해. 이게 콘서트가 열릴 곳이 아니에요, 이건요. 그렇지. 시내 한가운데 호텔도 아니고. 그렇죠. 일단 그 열쇠를 꺼집어낸 다음에 봉투에서 맞춰봐요. 철컥 열려요. 열린 상태야. 그런데 백건우 씨가 아니라 박인경 씨가 먼저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자기 안 들어가고 밖에 스탠바이 하고 있어. 그래서 박인경 씨가 이제 2층으로 올라갔는데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여기 2층에 지금 만찬 준비가 다 끝난 것 같아. 뭐야? 그럼 안에 우와.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어머니 같이 모셨던 박인경 씨가 2층에 만찬 준비가 다 끝났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일단 문을 열고 들어가요. 들어갔다고? 1층에 방들이 있었는데 다 한번 열려고 시도를 해봅니다. 조용하다. 1층 방들이 다 문이 잠겨 있어. 만찬 준비를 했다는 거죠. 아주 작은 집은 아닌가 보구나 그러니까. 3층 저택이에요. 아니 무슨 에어비앤비도 아니고 직접 문 열고 들어갔는데 만찬이라고 해서 가서 보니까 복숭아 하나 있고 한 접시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래? 만찬 음식이 그래도 적당히 먼 길 왔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이건 자신이 어머니로 여겼던 사람이 얘기하는 만찬이 아니잖아요. 이상하다. 근데 또 너무 이상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다행히 이때부터 백건우 씨가 이제 기지를 발휘하는데 그래야 돼. 밖으로 나왔어요. 누가 지나가는 사람 없나 봤더니 옆집에 어떤 소녀가 배드민턴을 치면서 놀고 있어. 그 소녀에게 소녀야 여기 아미크 씨, 이 부호라고 하는 아미크 씨 집 맞니? 이랬더니 소녀가 어떤 할아버지가 혼자 살고 있어요. 맞아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서 저기 보세요. 3층에 보면 빨래가 걸려 있잖아요. 보니까 빨래가 걸려 있어요. 사람이 살고 있는 거는 확실합니다. 그리고 소녀도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해줬고요.
그래서 소녀가 제가 같이 가서 봐드릴게요. 어머, 그 집에 들어와서 같이 들어와서 3층까지 이거 완전 공포인 거야. 올라가 봤습니다. 3층을 올라갔다고 백건호 씨가? 백건우 씨보다 그 소녀가 앞장서서 3층에 올라가서 여기 할아버지 사는 거 맞다고 함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니 왜 갑자기 이런 분위기가 되냐고. 그러니까. 제가 따라들어가면 안 되는데. 79년도에 제네바의 어느 부호의 집에 레마노스카에 연애 초청을 해서 가봤는데 웬만한 부호 집은 딱 봐도 그냥 샤또처럼 알립니다. 이렇게 티가 나지. 자그레브 외곽에 이런 허름한 3층짜리 집 같은 게 아니거든. 아 여기 그러니까 대부호랑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아약 이 사람이 아마 처음부터 집 보면서 그래. 아 이건 그냥 허름한 주택이라는 걸 느꼈을 거야. 왜냐면 부호는 그때 당시 동유럽도 그랬고 프랑스도 그렇고 일단 샤또라고 표현하려면 그러니까 맨션, 망숑, 그러니까 샤또의 차이는 뭐냐면 샤또는 그 영화에서 많이 봤죠. 대문에서 이 저택까지 맞아. 차 타고 들어와야 돼요. 그렇지. 근데 이건 그냥 내려서 현관문이잖아. 지금 그래서 따라 올라간 거죠. 3층까지 올라간 거예요 지금. 일단 다행히도 백건우 선생은 3층까지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일단 그 옆집에 살고 있는 소녀가 제가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하면서 3층까지 먼저 튀고 올라갑니다. 튀어 올라가는데 백건우 선생님은 어떡하지? 올라갈까 말까? 3층까지는 안 올라가 봤잖아요. 3층까지 올라갔던 그 소녀가 먼저 갔지. 올라갔어요. 갑자기 지르면서 놀랐잖아. 진짜 놀랐다. 공포 영화예요. 깍 소리를 지르면서 3층에서 뛰어 내려오는 거예요. 뭔가 본 거야 이 소녀가. 뭘 봤지? 그래서 뛰어 내려오고 백건우 씨도 뭔가 이상한 게 돌아가고 있다. 내려가야 느꼈어. 그때 튀어. 앞에서 웬 동양 남자가 딱 나와. 동양 남자가. 그때 모든 게 다 이 종합적으로 추합되면서 짜마치한 공작원이다. 느끼게 된 거죠. 잠깐 갑자기 뭐라고? 북한 공작원? 짜맞추신 거지. 지금까지 쭉 북한과 관련된 뭔가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심증을 가졌는데 아까부터 공항에서부터 안 좋았어. 저 탈북할 때 독일로 저도 왔거든요. 근데 독일에서 기차 탔는데 다 유럽 사람인데 동양인 한 명이 딱 제 앞에 그럼 앉아 보여. 있는 거예요. 무섭다. 그래서 어떡하지? 나 기차 뛰어내려야 되나? 북한 보이브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 그렇게 보였어. 네, 근데 그 사람이 전화 통화만 안 했으면 저는 아마 뛰어내렸을 거예요. 뭐라고 통화했는데? 전화 통화 내가 니하오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때 그렇구만.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그 사람이 들어와서 앉는데. 자, 문제의 남자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 순간 백건우는 그의 정체를 알아차리게 됐습니다. 이제껏 이어졌던 여러 가지 수상한 예감들, 이상한 징후들이 하나로 모여서 확신으로 뒤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때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가야 됩니다. 무조건 튀어야 돼. 백건우는 뒤로 돌아서 그 집을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그 동양 남자가 백건우를 쫓아서 빠르게 쫓아옵니다. 집을 빠져나가려는 백건우를 붙잡으려는 북한 공작원. 북한 공작원이 wait! 라고 소리치면서 거기 기다리라! 라고 소리를 치면서 백건우를 쫓아와요. 백건우 선생님이 전속력으로 택시 안으로 몸을 거의 날립니다. 고고! 택시 안에는 윤정희 선생님과 그의 딸이 기다리고 있었죠. 백건우 선생님이 택시 문을 닫았는데 그 동양인 남자, 북한 공작원이 택시 문을 잡으려는 그 순간 택시 기사가 극적으로 악셀레이터를 밟아서 일단 도망가겠다. 오케이. 나 땀났어 지금. 그런 줄. 간발의 차인데 나 진짜 상상. 사실 이게 신의 한 수가 뭐냐면은 와 땀났어. 타고 온 택시를 대기시킨 거. 그렇지. 그거를 출발시켜 보냈으면은 그게 아니었으면 큰 시골이야. 그러니까 저 대단한 게 좀 이상하다 계속 백건우, 윤정희 선생님 두 분 다 느껴왔던 거예요. 그렇겠지.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택시를 기다리라고 하지. 그렇지. 그냥 그렇지. 여행도 하고 피곤하고 솔직히 애 있잖아요. 그러면 들어가자. 그래 이제 들어가자. 그럴 수도 있고 하고 들어가서 우리 그냥 여기 쉬나 보다. 연주에는 다른 곳인가 보다 하고 그냥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그 택시 스탠바이 해놓은 게 신의 한 수예요. 만약에 그때 백건호 씨가 타고 왔던 택시를 예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안녕히 가세요라고 했으면 큰일 날 뻔한 거죠. 그렇지. 그런데 여러분 아까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 않습니까? 뭐 공항에서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고. 근데 왜 분위기라는 건 그런 근거 없이 먼저 이렇게 와요. 맞아. 인사라도 맞아. 오고.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뭔가 느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끝난 다음에 생각하면 맞아. 그게 이상했지. 이상했지. 합리적인 설명은 아니고 벌써 아니잖아. 뭔가가 그렇지. 느낌이 안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택시를 못 가게 해놓고 대기시켜 놓은 게 그 덕분에 전화를 다 구할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극적으로 탈출을 일단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디를 향했을까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 이게 사회주의 나 국가인데 제발 어디로 뒤에서 가야 돼? 추격전만 안 했으면. 사회주의 국가라면은 사실 이제 우리나라 국민이면 외국에서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긴다. 대사관. 대사관으로 한국 대사관으로 그렇지. 바로 뛰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여기 지금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대사관이 없지. 한국 대사관이 우리나라랑 수교가 돼 있을 리가 없어요. 그 당시 우리나라 수교한 국가도 많지도 않았을걸? 공산국가에서는 대한민국을 인정을 안 해서 국가로. 아직. 그럼 공항? 유엔 가입 이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회주의권에서는 대한민국을 국가로 인정을 안 했단 말이야. 한국 식당이나 이런 아 그럼 빤하지. 미국 대사관. 그렇습니다. 아. 역시. 미국 대사관. 역시 근데 여기는 미국 대사관이 없을 거 아니에요? 있어? 있습니다. 자그레브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 아니라 영사관. 영사관. 이때 백건우 씨가 기지를 발휘를 한 것이죠. 대박이다. 그런데 대박이다. 이렇게 극적으로 탈출해서 거리를 빨리 돌려서 미국 영사관으로 갔는데 도착한 시각이 저녁 6시 10분. 아 끝났어. 공기관 몇 시에 끝났나? 6시. 10분 늦었으면 다 열어줘야지. 그리고 공기관 너무 무서워. 칼퇴합니다. 아니 미국 공무원도 그래요? 칼퇴해요. 아니 그 안에 말이 상주하는 사람. 살이지. 1분 지나면 아무것도 안 해. 미국 직원들 9 to 5 칼퇴근이에요. 완전 칼퇴입니다. 아 근데 꼭 이렇게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는 꼭 수호천사가 나타나요. 6시 10분이 지났기 때문에 개미 한 마리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영사관에 붙어있는 도서관이 아직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들어갔습니다. 네. 백건우 씨가 여기 누구 없어요? 저 지금 미국 담당자 만나야 돼요. 누구 좀 나와서 저 좀 도와주세요. 마침 그 도서관에 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미국 부영사인 크리스텐슨. 그냥 직원도 아니고 부영사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결정권을 갖고 있어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충분했었던 사람을 우연히 만나게 됐어요. 근데 의문이 남는 게 뭐 지금 영 갈 데가 한국 대사관은 없으니까 미국 영사관을 택했다고 하지만 뭐 아무리 한국이 미국의 혈맹이라고 서니 미국의 국민이 아닌데 받아줄 수가 있나요?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일단 그 백건우 씨 같은 경우에는 61년도에 도밀에서 이제 줄리어드 음대에서 유학을 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미국 영주권을 따는 거예요. 야 신의 그린 카드를 갖고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미국 정부는 그린 카드 우리가 이제 영주권이라는 그걸 갖고 있으면은 준시민권 대우를 해줘요. 그렇죠. 준시민권. 그래가지고 영사권을 발휘를 해줍니다. 마침 정말 신이 도우사 그 현장에서 백건우 씨가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었어. 비행사에서 쓸 수 있었던 거야. 나 미국 영주권자다. 도와달라. 지금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추격을 받고 있다. 제발 미국 영주권자인 나를 도와달라라고 크리스텐슨 부영사에게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한번 이거 생각해 보세요. 크리스텐슨 이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갑자기 있는데 와가지고 제가 뭐 납치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황당하지 않겠어요? 뭐 몇 가지 가능성이 있죠. 첫 번째, 이 사람들이 정신이 나갔다. 두 번째, 이 상황이 몰래 카메라다. 세 번째, 혹시 이게 진짜가 아닐까? 판단이 안 쓰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냐? 그래도 안전하게 판단을 해야 되니까 일단은 사실로 이제 믿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아, 이 사람들은 그럼 원래 있었던 파리로 돌려보내는 게 내가 할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그날 밤에 알아보니까 이미 파리행 비행기는 끝났잖아요. 그래서 다음 날 가장 빠른 비행기 티켓을 딱 끊어놓고 그다음 이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또 안전한 곳으로 모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묵고 있는 그 호텔에다가 방을 얻어주고 그리고 거기는 이제 다 함께 윤정희 씨 가족하고 박인경 씨하고 같이 무섭잖아요. 네. 그래서 같은 방에 하룻밤을. 그러니까 박인경 씨한테 나 진짜 죄송해요. 아까 의심했어. 의심했지 잠깐. 진짜 박인경. 아니 근데 미안해. 의심 받을 말한 지식. 공항에서 어디 가서 뭘 자기도 놀랬어. 그러니까 박인경 씨도 무서우니까 크리스텐슨이 묵는 숙소 호텔에 방을 하나 얻었죠. 원래는 방을 그러면 얻고? 두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방을 2개 얻어야 되는데 무서운 거야. 무섭지. 박인경 씨도 그래서 이제 무섭지. 한 방에다 같이 이제 세 사람이 같이 있는 거예요. 아기까지 하면 4사람이 묵게 되는 거죠. 자, 크리스텐슨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북한의 마수로부터 벗어나는가 싶었던 이들. 하지만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백건우 가족과 박인경 씨에게 또 한 번 예상하지 못한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호텔까지 도착을 했어요. 그날 하루가 백건우 가족에겐 너무나도 긴 하루였어요. 그런데 그날의 충격 때문에 밤새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회고록에서 인터뷰에서 보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제 오늘 파리로 돌아가는 날이에요. 네. 크리스텐슨이 파리로 돌려보내주겠다라고 항공권까지 다 알아봐줬어요. 그런데 마음이 아직 불안한 거예요. 그날 이른 아침 밤을 샌 두 부부가 머물고 있는 416호에서 갑자기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덜컥 겁이 났죠? 가만히 있었어요. 어떻게 반응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열려고? 어머 밖에서. 그러면 크리스텐스는 아니겠지. 왜냐면 말을 안 하고 있잖아. 그럼요. 백건우 부부가 그 416호에 투숙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똑똑똑똑 해도 반응이 없으니까 문고리를 강제로 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416호 밑에 백건우 씨가 머물고 있었던 아래층에 크리스텐슨이 머물고 있었어요. 아, 다행이다. 백건우 씨가 바로 크리스텐슨에게 전화를 겁니다. 밖에서 누가 뭘 두들기는데 무서워서 문을 못 열고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텐슨이 전화를 끊고 살금살금 2층으로 올라가 봅니다. 이들의 얼굴을 확인한 크리스텐슨은 곧바로 백건우에게 전화를 겁니다. 문을 열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문 밖에 지금 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딱 보고도 아는 거지 이제 크리스텐스도. 눈치를 챈 거지 뭔가. 근데 딱 보고 안다는 건 말이 안 그 돼. 사람이 진짜 어떻게 알았다는 거야?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크리스티안에게는 이미 낯익은 얼굴이었기 때문에. 왜? 그 며칠 전에, 그 얼마 전에 뭐가 있었냐면 오스트리아 건국 기념일 리셉션이 있었답니다. 네. 크리스텐슨이 거기에 이제 참석을 했는데 외교관들. 거기서 북한 사람으로 어머. 이 사람들이 참석했다. 와, 바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는 확실한 거네. 야. 이제는 100% 확신을 하게 되는 거네요. 정확하네. 외교관들은 서로 이렇게 인사하고 알죠. 뭐 하는 자리가 많은데 그 자리에서 본 북한 사람은 기억하겠죠. 그러니까 진중권 선생님 말씀하셨잖아요. 의원회장에서 봤다고. 자그레브라는 게 지방 도시예요. 그러니까 총영사관이 몇 개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외교관들은 얼굴을 다 알아. 총영사관이 북한 자그레브에 있는 북한 총영사관이 북한 공작 거점이었어. 동유럽에. 왜냐하면 그 자그레브에 북한인들이 한 명도 없었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나가 있는 총책임자는 공작부서 에서 파견된 사람들이야. 북한 외교부에서 나간 사람 한 명밖에 없었어. 공작. 서로 그 총영사관이라고 있어봤자 한 대여섯 개밖에 없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얼굴을 아는데 북한 배지 달고 있던 사람들이야. 당시에. 근데 당시 보면 아까 우리 고영환 쌤도 얘기했다시피 북한과 유고슬라비아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1975년도에 김일성이 유고슬라비아를 방문할 정도로 북한과의 사이가 굉장히 가까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공작원들이 유고슬라비아로 이 부부들을 유인을 했고 혹시라도 이 납치 과정에서 무슨 조금이나마 잘못된 일이 생긴다고 해도 북한 입장에서는 유고슬라비아는 무조건 우리 편이다. 모든 걸 다 덮어줄 것이다라는 믿음이 정말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사실 이게 뭐 아까도 지금 들어보니까 친하다고 했잖아요. 그렇지. 유고슬라비아랑 너무 친하다 보니까 사실 빠져나가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가족들은 어떻게 되나요? 자, 일단은 크리스텐슨이 전화로 그러니까 이제 그 나오지 마. 호텔 내에 전화죠. 백건우 부부에게 경고를 합니다. 절대로 문 열지 말라고. 그리고 프런트에 전화를 해요. 예. 프런트에 전화해가지고 지금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지금 강제로 문을 열고 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항의를 하거든요. 근데 프런트에서는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합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뭔가 리셉션을 준비하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문을 열려고 한다라는 여기도 지금. 말을 전달했다고 해요. 나중에 이제 그 백건우 선생님이 이제 그 회고를 했을 때 뭐 속된 말로 기름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북한 공작원들이 일단 공항 이미그레이션에서 기입치를 했고 네. 프런트 호텔 전체 차원에서 이미 손을 다 쓴 것이 아닌가. 안 했을 리가 없어. 성킨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한 답을 안 하고 횡설수설 이상한 얘기만 늘어놓으니까 실갱이를 해요. 계속 옥신각신하다 보니까 무려 1시간이 지난 거예요. 아우 문 뽀개고 들어오면 어떡할 뻔했어요. 너무 오래 싸웠는데. 1시간 동안 계속 문을 겁 없이 따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문을 따고 들어갔을까요? 크리스텐슨이 올라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문 앞에 북한 사람들이 다행히 없었어요. Mr. Beck, we need to go. Follow me. 다행이다. 그래서 무사히 크리스텐슨은 백건우 가족과 함께 박인경을 자그레브 공항까지 안전하게 안내를 했고요. 이들이 비행기를 타고 이륙할 때까지 끝까지 공항에서 비행기가 안전하게 뜨는지 지켜보면서 자리를. 그러니까 크리스텐슨도 이게 위험한 상황이라는 걸 알았던 그렇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냥 두면 사고 나겠다라고 느낀 거죠. 맞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이들을 지켜준 뒤에 그렇게 유고슬라비아를 떠나는 순간까지 네. 크리스텐슨의 도움을 받은 백건우 가족과 그리고 박인경은 7월 30일입니다. 정오쯤에 파리의 오를리 공항에 무사히 도착하게 됐고요. 천만다행이죠. 자, 다행히 무사히 파리까지 돌아온 백건우 가족 그리고 박인경 씨. 자, 일은 무사히 해결이 됐다고 합니다만은 중간중간 너무 말이 안 되는 의혹투성이 사건의 연속이었죠. 뭔가 있다는 거예요. 배후에 뭔가 있다는 겁니다. 이 끔찍한 사건의 배후를 밝혀야 합니다. 파리로 돌아온 백건우 부부는 자신들이 겪은 납치 미수 사건을 세상에 공표합니다. 순간적으로 의심을 정말 안 했어요. 비자가 없고 뭐 그러니까 저희들은 못 간다고 그랬더니 뭐 다 됐으니까는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러면서 저희들 짐을 뭐 뺐고 그러니까 거의 뭐 친절하게 뺏는 거죠. 자기가 들어준다고. 전 믿고 싶지 않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군요. 백건우 윤정희 부부는 8월 9일 직접 주 프랑스 한국 대사관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고요. 자필 진술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죠. 네. 그리고 납치미수 사건 발생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그러니까 8월 31일이죠. 윤정희 씨가 먼저 파리에서 한국으로 귀국을 하고요. 며칠 뒤에 백건우 씨가 역시 연주회 일정이 있었거든요. 네. 또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그때는 또 어디를 가야 되느냐? 중앙정보부를 찾아갑니다. 그렇지. 그래서 사진 출석해서 피해자 조사를 받게 되죠. 네. 성명 백건우 손미자? 본명인가 보다. 본명이. 그래, 그 당시에 연예인들은 거의 가명. 본명을 잘 안 썼죠. 아니 근데 진술서 백건우 부부의 진술서는 봤으니까 그렇지. 박인경 씨 진술서는 어디 있나요? 박인경 씨도 써야죠. 그분은 입고가 안 했죠. 박인경 씨는 파리에 남아 계셨어요. 파리에 남아있죠. 입고할 이유가 없죠. 네, 거기에 사시는 분이니까. 아니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김재 기자? 분명히 그 사건에 같이 있었고 호텔까지 같이 피해 있었고 박인경 씨도 굉장히 놀랐을 것 같은데요. 주요 인물인데. 주요 인물이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매우 의심스럽게 보는 인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요. 백건우 윤정희 부부가 파리로 돌아온 직후에 사실 박인경 씨에게 제안을 했어요. 우리 파리에 있는 한국 대사관으로 같이 가자. 그래서 자진 신고하자. 안 그러면 이거 잘못하면 오해받는다. 같이 자필 진술서 쓰고 세상에 폭로하고 조사받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박인경 씨가 확답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대답을 미루다가 이틀 뒤 8월 1일 박인경 씨도 신고에 동의했습니다. 그래 우리도 같이 가자. 그래. 그런데 다음 날 백건우 부부에게 다시 박인경 씨가 전화를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마음이 바뀌었다. 가족끼리의 사건이니까 우리 조용히 해결하자. 나는 대사관에 가지 않겠다. 라고 대사관에 가는 것을 끝내
거부합니다. 결국 박인경 씨가 한국 대사관에 가지 않았고 우리 정부의 조사도 끝까지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지금까지도 미완인 채로 수사가 종결돼 버려요. 어머. 나 이거 하나만 물어봐. 동백님의 전이야 후야? 후야. 후지. 동백님 후죠. 부담스러웠을까? 당연히 그게 제 가장 설득력 있는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응합에 당시 그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이제 프랑스 파리로 망명을 해온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아마 오해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동시에 드는 생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인경 씨 이 행동에 의구심이 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수상해요. 이 사건 와중에 너무 많은 분들이 설명 안 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풀어줬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도 동시에 들긴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녀가 왜 조사를 거부했는지 본인에게 그 이유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진짜요? 진침에 우리 보고 모든 사건은 그 대사관에 가서 이 얘기를 해야 한다 그러는데 그때 우리가 아무 속임을 받고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았었어요. 그러니 어떤 일이 또 어떻게 벌어질지 그건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내가 한국 대사관이나 한국에 대해서는 일절 포기하다시피 보다도 무서워했지요. 그거를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이 동백님 사건, 중앙정보부가 서독과 프랑스 등 유럽에 나가 있는 우리 지식인, 예술가, 또 뭐 교수, 학생 무려 194명을 대남 적화 활동을 했다면서 간첩으로 몰아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윤희상 선생님은 무려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2명에게는 사형이 선고가 되기도 했었던 그런 사건이죠. 박인경과 이응노 선생님 역시 과거에 이 동백님 사건에 연루가 돼서 처벌을 받았던 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런데 이응노를 귀국시키기 위해서 중앙정보부에서 이용한 게 바로 주 프랑스 한국 대사관이었거든요. 묘하게 이게 좀 비슷해요. 베를린이 아니라. 당시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한국 대사관에서 당시 이응노 씨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의 재선을 축하하는 파티 같은 게 열릴 테니 그래서 국외 유명 인사를 초청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들어와 달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들어왔다가 간첩으로 체포됐던 거거든요. 감옥 사형 선고. 네. 그러니 그런 한국 대사관에 다시 가가지고 해라. 이것은 이제 이 사람들로서는 납득할 수가 없었던 거죠. 솔직히 종민이 같으면은 저 같으면은 저도 안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어가지 않고 어떤 다른 쪽으로 했겠죠. 그렇죠. 이거는 진짜 말 들으니까 야 이거는 거부했을 것 같은 게 이해가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 박인경이라는 인물이 도대체 누구인가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의 실체가 의외로 20몇 년 후 흐른 1996년에 한 남자에 의해서 밝혀져요. 20년 뒤에 이한영이라는 인물이 뭐 안타깝게도 분당에서 이제 북한 공작원에 의해서 사망을 했지만 1996년에 책을 하나 썼어요. 대동강 로얄 패밀리 서울 자맹 14년이란 책에서 이 박인경이라는 인물의 실체를 폭로합니다. 소련에선 당시에 누가 있었냐면은 자기의 이모인 성혜림이 이제 그 병치료차 이제 그 모스크바에 있었거든요. 거기에 한 남자가 성혜림을 만나러 왔다고 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이정용이라는 사람인데 북한 대외연락부 제1부부장. 이 대외연락부가 이제 보통 납치를 해오는 그런 부서거든요. 저희가 보셨던 그 신감독이랑 최은희 씨도 이 대외연락부가 납치를 해왔는데 만났대요. 그러니까 일단 성혜림이랑 그 이정용 부부장이 이제 만난 자리에 이제 자기도 모스크바에 있으니까 갔겠죠. 만났는데 이제 실토를 한 거예요. 이정용 부부장이 이제 성혜림한테 사실 내가 지금 그 백건희 윤정희를 지금 포섭을 하기 위해서 모든 공작을 다 계획을 세웠다.
근데 실패를 했다. 어머. 그래서 마지막 순간 정말 한 실수 때문에 내가 이 계획을 수포로 만들었다면서 딱 한 실수? 탑재를 쳤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정용이 한 말, 그러니까 이제 이한영 씨가 이제 들은 말이었다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윤정이를 잘 아는 할머니 한 명을 공작원으로 포섭을 했다. 할머니를. 박인경이라는 이름은 정확하게 언급이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황상 백발의 할머니를 포섭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이제 백건우 씨가 한 얘기도 이런 그 회고록에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뭐라고요? 이응로 화백은 여기에 관련이 없을 것이다. 너무나 순진한 그냥 할아버지다. 내 생각에는 박인경 씨가 이 모든 걸 다 지휘를 했던 것이 의심된다. 이제까지 모든 사실을 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대연락부 소리도 하고 자그레브 소리도 하고 3만 달러를 줘서 경찰국장 매수하고 비자가 없으면 동구권으로 사회주권 사람이 못 가요. 그건 어디 100사람한테 뭐라고 해서 다 똑같은 대답을 해. 철의 장막이라고 그랬잖아요. 철의 장막을 비자 없이 넘어간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조선 민항기부터 시작해서 비자 없이 들어갔는데 복숭아 하나 있고 이런 모든 정황상을 보면 그림은 딱 그려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아무 연고도 없는데 누구를 믿고 갔겠어요? 그 부부가. 박인경. 박인경이죠. 결혼식 때 사실상 부모님 역할을 그렇죠. 엄마잖아요. 이한영 씨 이제 증언에 따르면 그냥 뭐 백발의 뭐 할머니다 이 증언도 하셨지만 그 외에 또 한 가지 한 게 윤정희 씨와 가장 가까운 분을 섭외를 했다라는 증언도 같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분은 그리고 무엇보다 박인경 씨가 없었다면 여기에 가는 초대장 누가 초대했는지 아예 처음부터 실행이 안 되잖아요. 실체가 없어요. 네. 이 사건의 최초의 시작. 메신저예요. 야, 누군가가 너 찾아오라고 했던 것도 박인경 씨예요. 시작과 전개 그 안에서 매번 중요한 순간에 이 사건이 다 이렇게 물을 흐르듯이 흘러갈 수 있게 만들었던 장본인. 그렇습니다. 이들이 그 집에서 나와서 택시를 타고 용사관으로 향할 때 박인경 씨는 이 일을 크게 벌리지 말고 조용히 덮어두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렇게 얘기를 했대. 네. 그 영상관으로 가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러니까 덮어주자. 우리가 말만 안 하면 조용해진다. 네. 박인경 씨의 이제 수상한 행동이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 이제 416호를 이제 북한 공작원들이 문을 두드리잖아요. 그때 그 안에 분명 같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상황을 모든 걸 다 지켜보면서 그 백건우 그다음 이 윤정희 부부는 무서워서 막 벌벌 떠는데 정말 아무렇지 않게 내가 가볼 거야. 한 발짝 두 발짝 가서 그 30cm 거리에 있는 문선잡이를 이렇게 잡으려고 해. 백건우 씨가 손을 이제 못 잡게. 그러니까 느낌을 절체절명의 시기에 이제 못 잡게 하거든요. 내가 알았을 것 같아. 지금 이 판국에 내가 열어볼까? 너무 소름 돋아. 판국에 지금 이런 상황인데 아니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정말 가족 같은 사이였고 가장 가까운 사이였다라고 아까 또 언급이 되기도 했었고 결혼식 때 부모님 대신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위치에 정말 가까운 사이였는데 어떻게 사실 가족과도 같은 그런 정을 넘어서면서까지 이런 일에 가담하게 됐던 걸까요? 왜? 일단은 북한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백건우, 윤정희하고 자기들 사이는 다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응로하고 박인경하고는 상당히 막역한 사이거든요. 이걸 통해 가지고 연결이 된 거죠. 근데 도대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러니까. 납치를 어떻게 하느냐. 어쩌면 박인경 씨는 이게 납치까지라고 생각 안 했을 수 있어요. 나는 이게 좀 궁금해. 그러니까 왜냐하면 납치를 하려면은 바로 그냥 공항에서 차 타고 그냥 차 대서 그냥 해가지고 그냥 데리고 가면 되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요. 파리에서 해도 돼요. 아마도 이제 잡아다 놓고 우리 공화국에서 최고의 예술가 대우를 해주고 특히 이제 윤정희 같은 경우에 뭐냐면 배우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영화 예술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그런데 이제 북한 영화 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나중에 신상옥하고 최은희 이런 분들을 갖다 납치를 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필요 때문에 한 것 같은데 굉장히 막 그런 제안을 했겠죠. 오시면 최고의 대우, 공화국 최고의 대우를 해줄 테니까 와라. 이렇게 설득까지만 할 거다라고 아마 이분한테 얘기하고 그들은 이제 그게 안 된다면 플랜 B로 그냥 납치해서 가자라고 했는데 이 부분까지 몰랐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 그 좀 약간 재정적인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그때 많이 쪼들리는 상황이었다는 건 있었어. 70년대에 북한이 정말 공작금을 팍팍 쓸 때고 그때 2만 달러, 3만 달러는 돈도 아니에요. 제가 전번에 한번 나와서 전두환 암살 사건 때 돈 이만큼을 내가 가지고 다녔다 그랬잖아요. 돈을 막 쓸 때거든. 근데 그때 한국의 뭐 이응로 하백이나 이분들은 뭐 29 그쪽에 살았다 그러잖아요. 파리 가보면 파리 북쪽이 29인데 거기는 기차에서 내리는 것도 위험해요, 사실은. 지금까지도 그래요. 네. 19구, 29가 거기가 약간 빈민가 할렘 같은 그런 거기인데 그러니까 살림이 좀 그랬으니까 북한이 접근을 그런 방법으로 접근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실제로 1976년에 박인경이 그 윤정이한테 그때 돈으로 400만 원을 제공했다고 서울중앙 공문서가 발견되기도 했다고 해요. 400만 원? 그때 400만 원이면 지금 한 50년 됐는데 400만 원이면 아마 강남에 아파트 한 2개를 살 수 있는 돈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이런 것들이 어쨌든 북한의 심정적으로 좀 가까웠던 거는 우리가 좀 이제까지 쭉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근데 뭐 실제로 간첩일을 했는지는 뭐 우리가 그 이야기까지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북한 일을 도와주는 데서 역할을 한 건 틀림없고 그 연결 고리가 돈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머리 좀 굴렸어요. 그리고 야, 저거 좀 해봐 했더니 연구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실패했어요. 대노했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대노했겠죠. 지금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북한을 영화 메카로 만들려고 하는데 실패한 거잖아요. 납치 실패 보고를 받은 김정일 격분을 합니다. 근데 제 일을 어떻게 처리한 것이야?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두 번째 대상을 물색을 하는데 노동당 공작 담당 부부장 강혜룡을 불러서 이런 말을 해요. 일단 다음 목표는 신상옥 최은희 부부야. 제적이네. 와, 데려오라우. 그리고 정말 살떨리는 말을 해요. 이번에도 실패하면 아오지 탄광이야. 우와, 엄마야. 고영환 선생님. 내가 오늘 진짜 선생님 많이 찾네요. 등대 같으세요, 오늘. 진짜 궁금한 게 있어. 그건 뭐예요? 백건우 이 부부가 납치 실패하고 나서 신상옥 감독 납치는 그 기간이 얼마나 뒤에? 6개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가능해요. 바로바로 그냥. 만약에 윤정이 선생님의 그 납치가 성공했으면 최은희 사건 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플랜 B.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혜림이라는 첫사랑이 있고 한국에서는 윤정이라는 아주 대스타가 있는데 이걸 데려오고 싶은 거야. 그래서 한번 와서 영화도 한번 뭐 만들어보고 뭐 뭔가 해보고 싶은 거야. 근데 방법만 달라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그 박인영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초청장이 가잖아요. 초청장. 예. 이것도 비슷한 거로 그 최은희 부부한테 뭐 영화 촬영 무슨 그 어떤 초청장 비슷한 걸 줘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가서 그러니까 목적은 뭐냐면 이제 어디 가서 영화 촬영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초청장을 해서 그런데 평양 남포항에 딱 도착을 해서 딱 나왔는데 김정일이가 딱 강혜룡 부부장이 나와서 이렇게 오느라고 고생했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김정일이 뭐 문화를 워낙 사랑해서 이런 일들을 연속해서 꾸몄다. 이런 이야기들이 종종 들리는데 지금 이렇게 백건우 윤정이 부부 또 이후에 이제 신상옥 최은희 부부를 납치해가지고 본인이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이런 욕망 이런 것들은 사실 문화를 부흥하고자 하는 욕망이 아니라 그냥 내가 뭔가를 갖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내 책장에 이 사람들을 넣어두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권력을 가진 어느 소시오패스의 수집광적인 어떤 욕망이에요.
이거를 문화사랑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전혀 달라요. 뭐든 나는 다 가질 수 있다. 수집한 거예요, 사람을.